오늘 데카메론은 말을 사러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보석 반지를 끼고 돌아온 남자 이야기입니다. 말을 중매하는 안드레우치오 디 피에트로라는 젊은이가 페루지아에 살고 있었는데 나폴리에 좋은 말시장이 선다는 소식을 듣고 금화 500피오리노를 넣고 한 번도 다른 지방에 가본 일이 없어 다른 상인들과 길을 떠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때 나폴리에 도착한 그는 이튿날 아침 여관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시장이 서는 곳으로 나가 보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말이 있어 몇 번이나 흥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자 원래 조심성 없고 어수룩한 젊은이라 사람들 앞에서 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금화가 들어있는 지갑을 몇 번이나 슬쩍 내보였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하면서 보라는 듯이 지갑을 꺼내고 있을 때 젊고 매우 아름다운 시칠리아 여자 하나가 옆을 지나다 지갑을 보고 저 돈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중얼거렸지만 젊은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시칠리아에서 온 할머니와 동행이었는데 할머니는 안드레우치오를 보더니 무척 반가운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젊은 여자는 옆에서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잘 아는 할머니라 안드레우치오도 반갑게 인사하고 나중에 여관으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안드레우치오는 그날 아침에는 한 마리도 사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안드레우치오의 묵직해 보이는 지갑에 눈독을 들였다가 할머니가 그와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자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느냐고 할머니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부친과 시칠리아의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페루지아에서도 산 적이 있어 안드레우치오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에 관한 일을 하나에서 10가지 죄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유숙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러 와 있다는 것도 일러주었는데 젊은 여자는 그의 친척들 이름까지 알게 되어 간사한 꾀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 할머니에게 온종일 걸리는 일을 시켜 안드레우치오를 찾아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이런 일에 안성맞춤인 하녀를 불러 안드레우치오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다 그 여관으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하녀가 가보니 운 좋게도 그가 혼자서 문간에 서 있었는데 하녀는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 도련님, 이 도시의 어떤 귀부인께서 상관없으시다면 뵙고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이만하면 나도 미남이지 하고 우쭐해하면서 나폴리에는 잘생긴 청년이 없어 그 귀부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냐고 하녀에게 묻자 하녀는 도련님만 좋으시다면 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고 안드레우치오는 여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집은 말페르투지오라고 부르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불결한 곳인지 알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나 그는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아무 의심도 없이 하녀의 뒤를 따라 그 부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층계를 올라가니 하녀는 벌써 부인을 불렀던 모양으로 안드레우치오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말했고 층계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은 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매우 젊고 풍만한 몸집의 얼굴도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데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안드레우치오가 가까이 가자 두 팔을 벌리고 층계를 3층이나 내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팔을 두르더니 가슴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듯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나의 안드레우치오. 정말로 잘 와주었어요. 그가 이런 정다운 사랑의 표현에 얼떨떨해 하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윗방으로 데려가더니 아무 말 없이 장미와 오렌지 꽃향기가 그윽이 떠도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장막이 쳐진 아름다운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옷걸이에는 아름다운 옷이 가득 걸려 있었으며 아름답고 값비싼 가구도 놓여 있어 매우 단순한 그는 이것을 보고 그녀가 신분 높은 귀부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뜻밖에도 자신이 그의 누이라고 말하면서 사연을 넣어놓았습니다. 내 아버님인 동시에 당신 아버님이신 피에트로는 오랫동안 팔레르모에 살고 있었어요. 호인이고 친절한 분이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어요. 더욱이 그 중에서도 귀족 출신으로 당시 미망인이었던 우리 어머니한테서 가장 사랑을 받으셨죠. 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와 형제들의 노여움에도 아랑곳 없이 명예도 돌보지 않고 친밀의 도를 넘는 사이가 되어 나를 낳으셨어요.
그런 나를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거예요. 피에트로는 그 후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와 어린 딸인 나를 남겨두고 팔레르모를 떠나 페루지아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내가 아는 한 나나 어머니를 두 번 다시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만일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더라면 하녀나 천한 여자한테서 태어난 게 아닌 자기의 친딸에게 마땅히 품어주었어야 할 애정은 지금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머니에게 한 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몹시 비난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피에트로가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모르신 채 진심으로 애정을 바치고 몸과 재산을 그 손에 맡겨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일단 행해진 나쁜 짓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보상받기보다 비난받는 쪽이 빠른 법이에요. 사실 그대로 되었죠. 아버지는 어릴 때 나를 팔레르모에 두고 가시고 나는 그곳에서 자라 이렇게 어른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돈이 많아서 제르젠티에 사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어느 귀족에게 나를 시집 보냈어요. 그분은 어머니와 나를 위해서 팔레르모에 사셨어요. 그이는 열렬한 구엘피 당의 당원이었는데 샤를레 왕과 무슨 절충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그 사실 이그만 페데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시칠리아 제일가는 기사 부인이 될 참이었는데 거기서 달아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을 챙겨서 큰 집을 버리고 이 도시로 달아나온 거예요. 그 대신 샤를레 왕이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도 우리가 왕 때문에 입은 손해의 일부분을 보상해 주시고 땅과 집도 주시고 그리고 또 어차피 만나게 되겠지만 당신 자형인 내 남편에게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수당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운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당신 덕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를 얼싸안고는 또 부드럽게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는데 안드레우치오는 조리 있게 교묘히 만들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얘기를 사실이라고 고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입을 다물자 자신도 여기서 누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다니 이렇게 기쁜 일은 없으며 큰 행운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늘 아침에 집에 자주 드나드는 가엾은 여자 하나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의 친척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고 안드레우치오는 일일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산 포도주와 달콤한 과자를 갖고 오게 해서 대접을 했고 그는 식사 시간이 되어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요하게 그를 붙잡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는데 훌륭한 음식이 나오고 그녀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교묘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안드레우치오가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는 나폴리는 밤이 깊은 후에 타지방 사람이 나다닐 곳이 못 된다며 그를 붙잡아 안드레우치오는 거짓말에 속아 기꺼이 그녀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볼 일이 있으면 시키라고 소년을 한 사람 붙여놓고 안드레우치오를 그녀의 침실에 남겨두었고 하녀들과 다른 방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은 매우 무더워 혼자 남은 안드레우치오는 곧 속옷바람이 되었는데 배가 불러 곧 용변이 보고 싶어져 소년에게 어디에 변소가 있느냐고 물으니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안드레우치오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나가 무심코 발판 위에 올라섰는데 넛반지를 받쳐놓은 막대기가 빠지면서 뒤집어져 아래로 떨어져 가득 차있던 오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변소는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2층 집의 벽에 건네놓은 두 개의 막대기 위에 발판이 놓여 있어 거기에 걸터앉아 용변을 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에 떨어진 안드레우치오는 소년을 불렀는데 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소년이 부인에게 달려가 보고하자 그녀는 그의 침실로 달려가 옷이 있는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아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돈을 그 속에서 발견했고 이제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며 그가 나가 떨어진 입구를 닫으러 갔습니다. 안드레우치오는 소년이 대답이 없자 점점 더 큰 소리로 불러대기 시작했지만 허실이었는데 그제야 보기 좋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담을 기어 올라가 그 집 입구로 가서 오랫동안 두들기고 밀고 했지만 허실이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500 피오리노와 누님을 잃어버렸으니.
계속 푸념을 늘어놓다 다시 문을 두들기며 오랫동안 큰 소리로 외치자 이웃 사람들이 시끄러워 잠이 깨어 일어났는데 그 여자의 하녀 하나가 몹시 졸리는 듯한 거동으로 창문에 나타나더니 노래라도 부르듯이 말했습니다. 누구야? 문을 두들기는 건? 나를 모르느냐? 피오르 달리조 부인의 동생이야. 안드레우치오야. 당신 너무 마셨군요. 얼른 가서 자고 내일 아침 다시 와요. 난 안드레우치오니 어전히 하는 사람 따위 누군지 몰라. 농담일랑 대강 해치우고 냉큼 돌아가요. 우리도 잠을 좀 자야지. 내 말 못 알아듣겠느냐? 분명히 알고 있을 게 아니냐? 시칠리아의 친척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게 되어 있나? 그렇더라도 하다못해 거기 두고 온 내 옷쯤은 돌려줘야 하잖나? 그러면 기꺼이 돌아가겠다. 그러자 하녀는 웃음이라도 터뜨릴 듯이 꿈이라도 꾸는 모양이라며 대답하고는 창문을 닫아버렸는데 안드레우치오는 이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분한 생각이 노여움으로 변해 폭력이라도 행사해야겠다고 생각해 큰 돌을 집어들고 아까보다 더 심하게 문을 두드리고 난폭하게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잠에서 깨어 일어난 이웃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창문으로 얼굴들을 내밀고 큰 소리로 욕설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님을 끌어다 주는 사나이 하나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굵고 무시무시한 난폭한 목소리로 내가 내려가면 실컷 두들겨 주겠다고 말하면서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나이의 무서운 목소리와 얼굴에 질려있던 안드레우치오는 돈을 찾을 희망을 버리고 낮에 하녀가 안내해온 길을 더듬어 고개를 푹 숙이고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견딜 수 없어 바다에 가서 몸이나 씻자는 생각에 왼쪽으로 꺾어 루가 카탈라나라는 거리로 나갔는데 마침 등을 든 두 사나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드레우치오는 순찰을 도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악당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 마침 눈에 띈 바로 옆에 오두막 안으로 살며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곧장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하나가 목에 걸었던 쇠연장 같은 것을 내놓고 동행과 그 연장을 살펴보며 찌꺼리다 구린내를 맡아 그는 금방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우치오에게 다가오더니 그 지독한 냄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안드레우치오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틀림없이 그 불안당 부타푸오코 집에서 일어난 일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안드레우치오에게 다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게 다행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잠들자마자 살해되어 목숨까지 빼앗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의논을 하더니 잃어버린 돈보다 몇 배나 큰 몫이 돌아갈 테니 지금부터 하는 일에 한몫 끼지 않겠냐고 했고 안드레우치오는 자포자기하고 있어 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필리포 미누톨로라는 나폴리의 대사교가 묻힌 날로 대사교는 매우 값비싼 장신구와 함께 손가락에는 금화 500피오리노 이상의 값이 나가는 루비 반지를 낀 채 묻혔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것을 훔치려고 했고 안드레우치오에게 계획을 털어놓았는데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성당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의 몸에서 너무 구린내가 나서 근처에 우물에 가서 그를 씻기기로 했는데 우물에는 밧줄은 있었으나 두레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우물 안에 내려주고 다 씻으면 밧줄을 흔들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그를 우물 안에 내려놓았을 때 마침 시의 격리 몇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찾아왔습니다. 도둑들은 그들을 보자 눈치채지 않게 재빨리 달아나 버렸는데 우물 밑에 도착한 안드레우치오는 몸을 다 씻고 나서 밧줄을 흔들었는데 격리들은 무기들을 옆에 내려놓고 두레박인 줄 알고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우치오는 우물가에 다 올라왔으므로 밧줄을 놓고 두 손으로 우물 가장자리를 붙잡았고 격리들은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밧줄을 팽개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보니 무기가 그대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불운을 한탄하며 무턱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두 도둑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그를 우물에서 끌어올려 주려고 되돌아오는 길이었고 그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물가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얘기했습니다. 벌써 한밤 중도 지나 있어 그들은 바로 대성당으로 향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무덤도 곧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대리석으로 된 무덤 앞에 이르러 갖고 온 철봉을 지렛대 삼아 무거운 뚜껑을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큼 들어 올리고 막대기를 그었고 안드레우치오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자 그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면 이 철봉으로 대갈통을 한 대 갈겨버릴 것이라고 위협해 안드레우치오는 하는 수 없이 안에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자 생각했습니다. 놈들은 나를 속여서 안에 들여보내려고 했구나. 내가 죄다 훔쳐내와서 놈들에게 건네주고서 막상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놈들은 달아나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버려둘 속셈인가 보지. 그래서 그는 자기 목부터 미리 차지해 두자고 생각하고 아까 들었던 값비싼 반지 얘기가 떠올라 대사교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것을 뽑아 자기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후리며 모자, 장갑 같은 것을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서 그들에게 내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자 반지를 끼고 있을 테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지만 그는 찾는 체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편 바깥에 있는 두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속이 검은 인간들이라 잘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보아 뚜껑을 받쳐놓은 막대기를 뽑아버려 그를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머리와 어깨로 뚜껑을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힘만 빠질 뿐으로 너무 심한 괴로움에 대사교의 시체 위에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비탄의 눈물에 젖어 있었는데 성당 쪽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며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일당들이 이미 한 것과 같은 짓을 하러 온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덤 뚜껑을 열어 막대기를 괴고는 누가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시작했고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랜 의논 끝에 한 수도사가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수도사가 가슴을 무덤가에 얹고 머리를 밖으로 돌려 두 다리부터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안드레우치오는 일어서서 수도사의 한쪽 다리를 붙잡고 끌어들일 듯이 획 잡아당겼습니다. 수도사는 소리를 지르고 무덤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무덤을 열어둔 채 헐레벌떡 달아나 버렸고 안드레우치오는 기뻐하면서 무덤 밖으로 나가 성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는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무작정 걸어가니 운 좋게도 바닷가에 이르렀고 그의 여관 앞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관에서는 그의 동행들과 주인이 그를 걱정하여 밤새도록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은 사건을 얘기하고 여관 주인의 충고대로 빨리 나폴리를 떠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 페루지아로 돌아갔는데 말을 사러 가서 반지를 하나 손에 넣고 돌아온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말을 사러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보석 반지를 끼고 돌아온 남자 이야기였습니다.